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죠.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나는 진보 보수도 없다. 그리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거다.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뭐예요? 돈 벌겠다는 거죠.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오를 거야. 이 사람들은 집을 샀죠. 그러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의로 있는 박원갑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죠. 앞으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실수요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시장을 보는 뷰포인트 하고요. 각계 전투 차원에서 행동 요령, 이걸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대선은 부동산 대선은 아니었잖아요. 각 후보별로 보면은 부동산 공약에 큰 차별성은 없었어요. 대동소이했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인데 제 생각에는 방향성은 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온도에서 약간 좀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두 이제 공급 확대를 전면적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과거 대선 때는 개발 공약이 큰 이슈가 되게 됐잖아요. 이번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도 보면은 이걸 이제 통해서 좀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이전 정부와 완전히 180도 다른 각을 세우지는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약간 좀 개량하거나 부분적으로 손질해 나가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나는 진보 보수도 없다. 그리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거다. 실용적이라는 말하고요, 시장주의라는 말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실용적이라는 것은 주로 이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거죠.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게 일종의 이제 부동산 정치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주의라는 거예요. 시장주의는 뭐냐면은 시장의 어떤 그런 욕망이랄까요? 이걸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시장주의자 그러면은 막 약간 좀 폄훼해서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 생각에는 공급을 일단 하고 규제 뭐 강화 이쪽은 뭐 굳이 뭐 나서지는 않겠다. 다만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융통성이 있는 정책을 할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때의 양도세나 종부세 규제 드라이브는 쓰지는 않겠다.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 이걸 이제 이미 몇 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정책은 시장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적으로 대처하겠다. 이게 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키워드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요인이죠. 상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약간 정책의 어떤 그런 추가적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걸 점검을 해보면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가 몇 번 될 거냐. 지금 기준금리가 2.5%니까 만약에 두 번 정도 낮추면 어떻게 돼요? 한 2% 정도로 낮아지는 거죠. 만약 세 번을 하면 1.75%까지 낮아지겠죠. 금리가 낮아지면 결국은 돈값이 싸지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결정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이슈는 부동산 시장 자체를 보면은 호재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 또 한쪽에도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대출 규제. 그래서 지금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논으로 따지면요, 모델이 있죠, 그죠? 거기에 이제 물꼬를 트는 것은 금리 인하죠. 근데 그게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물이 못 들어가게 막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대출 규제거든요.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하고 대출 규제 간의 지속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대출 규제가 과연 한 번만 나오겠느냐. 대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죠. 돈을 풀면은 은행에 가가지고 자꾸 돈을 빌려가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은 그걸 적절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시장이 확 떠버리면은 그에 따른 어떤 추가 대책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양도세나 종부세를 못 건드려요. 안 건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넘치는 수요를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러면 수요 쪽에 조금 문턱을 높이면은 수요가 조금 줄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추경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금리 인하도 되기 때문에 통화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통화량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거냐, 이게 지금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부동산,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뭐예요? 돈 벌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안락한 삶의 뭐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주거자본주의 시대는 결국 투자재 성격 때문에 결국 돈 벌려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당연히 통화량이나 금리 쪽 금융 변수라고 그러는데 그게 민감하게 움직이죠, 시장이. 제 생각에는 지금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그게 이제 과거에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학습 효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재현되지 않으려면 결국 제 생각에는 과도한 통화량 팽창을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의 광의 통화라고 그럽니다. M2가 이제 연평균으로 10%, 그러니까 5년 동안 50%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과일로 치달았는데 지금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M2가 한 4,227조 정도가 됩니다. 전년 동월 대비 6.1%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아직은 제 생각에는 안정권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연평균 M2 증가율이 10%를 넘어서면은 시장이 상당 부분 요동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무주택자들이 불안하거든요. 무주택자들이 지금 더 못 기다리겠다. 일부에서는 지금 중개업소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이제 싸게 집착만 해줄 테니까. 3, 4년 뒤에 집 살 사람이 지금 집 사니까 문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항상 뭐가 생겨요? 이 수요 초과가 발생하잖아요. 병목 현상이 발생하죠. 그럼 이거 오버시팅을 해버리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을 안주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공급을 늘려야죠. 그럼 실물 경기가 지금 완전히 바닥거리잖아요. 근데 아파트값 몰라. 그럼 이게 버블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침체된 실물 경기와 결의된 채 이 집값만 급등하는 이상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일단 한쪽에서는 공급을 속도감 있게 하고, 한쪽은 뭐예요? 이 한쪽으로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절 장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어려운 과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거래량은 좀 줄 겁니다. 대출의 총량하고 거래량하고는 굉장히 상관계수가 높아요. 그리고 돈 빌려가고 집 사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 DSR 스트레스 3단계에 대한 두려움이 좀 강했다. 실체를 보지 않고 그 걱정 때문에 미리 집을 다 땡겨 샀단 말이에요. 이른바 선소비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3월이 거의 1,100건에서 200건 정도. 역대 평균이 6,000건 정도거든요. 그럼 뭔가 이게 집단적 불안 심리가 가미되면서 너나 나나 다들 뛰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원인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 시장이 좀 과민 반응한 것도 있고, 본격적인 규제 완화라는 어떤 그런 신호탄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 정보를 굴절해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급 부족 불안심도 있고, 금리도 낮췄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정부에 들어설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지율 1위가 지금 이 대통령이었으니까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확률적으로 보면은. 돈이 많이 풀리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오를 거야. 학습 효과, 경험치 때문에 결국은 과거의 어떤 경험을 좀 맹신한 거죠. 결국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은 집을 샀죠. 그게 3월달 거래라는 게 봅니다. 근데 지금 4월달부터 그래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면 확 떨어질 거냐? 거래량 확실히 주는데 가격은 별로 안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그렇게 안 줄어요. 지금 보통 혼합형 주담대라고 그래요. 5년 고정금리를 빌리고 나머지는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가장 많이 빌려요. 근데 이게 연소득이 만약에 1억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주담대가 요번에 3단계 스트레스 DSR 하면 1.5를 적용받거든요. 그러면은 대출 한도가 5억 9,400만 원이에요. 2단계 작년 그룹 됐잖아요. 그때 6억 2,700만 원이었는데 그때 비하면 한 3,300만 원 정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 줄지는 않죠. 변동금리 대출로 해보면은 이것도 한 2천만 원 정도 준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과장해서 이게 알려졌고, 소비자들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미리 사자, 이게 다 겹쳐 있었단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런 불안 심리가 결국 거래량으로 시세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권 출범에 대한 기대치, 공급 부족 문제, 금리 인하,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미리 땡겨 사자, 토제 해제에 대한 어떤 과잉 해석, 이것들이 결국 한꺼번에 뭉치면서 거래가 폭발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반기 거래량은 상반기보다는 좀 줄을 건데, 그렇지만 가격은 그렇게 단박에 떨어지는 어떤 그런 양상은 아닐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크게 보면은 전세 종말, 전세 소멸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 이제 월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전체 거래를 보면은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요. 이제 아파트까지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월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전면적 월세 시대는 안 와요. 앞으로 올 수도 없어요. 제가 세상 떠날 때까지 안 와요, 그거는. 전면 월세는 말하면은 이른바 순수 월세거든요. 깔세. 지방에서는 이게 연세라고 그래요, 연세. 그건 오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월세는 뭐냐면은 임차료 있잖아요. 부담하는 임차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월세 비중이 좀 늘고 보증금이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 가보면은 여전히 보증금 비중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변행된 전세나 혹은 준전세 같은 거지. 왜냐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돌리려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전히 제 생각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도 좀 있고,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아파트는 연쇄 계약이나 아니면은 뭐 순수 월세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진행될 것 같고 그건 완전히 월세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제 생각에 수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월세 시대가 되면요, 우리나라의 주택을 평가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평가하면 우리나라는 다 아파트까지 버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이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분석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을 얘기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뭘 가지고 판단했냐면은 미국 주택 가격은 역사적으로 연간 임대료의 20배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가령 반포에 가면 6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칩시다. 그거 월세 얼마 받을 것 같아요? 2천만 원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많이 받아봐야 1,500만 원도 받기 힘들걸? 월 1,500이면 한 2억 정도 된다고 봐요. 그죠? 그러면 그거 얼마예요? 그럼 적정가가 이거로 따지보면 40억이죠. 그럼 나머지 20억은 버블이라는 거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나라는 전세 시스템이기 때문에 월세가 싸요. 어느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홍콩 같은 데를 보면은 월세 수익률이 한 3% 안팎으로 나와요. 우리나라의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2% 초반, 1%대도 있어요. 지방으로 가면 좀 더 나옵니다. 이게 한 3%대까지도 나와요. 우리나라에 이제 월세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월세 값이 비싸진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냥 월세 기준으로 따져서 매매 가격을 계산해 보면은 그럼 매매 가격이 더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진국 수준으로 본다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세 시스템이기 때문에 월세가 싸다고 그랬죠. 월세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무조건 집값이 버블이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의 논리로 너무 일반화를 해버리면은 시장 흐름과 엇박자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전체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는 완전히 순수 월세를 하기보다는 반전세 정도가 우리가 말하는 월세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피스텔하고 다가구 이런 건 완전히 이제 월세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국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주거만족의 중거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시절에 태어난 선진국 국민이잖아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집을 보는 눈들이 좀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집순이가 많습니다. 집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집을 사무실로 쓰는 경향이 많았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신축 대단지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커뮤니티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단순히 잠자는 게 아니라 유럽의 성처럼 캐슬화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새 젊은 세대의 특징이 이제 극단적인 이제 현재주의적 소비 경향, 내일에 대한 어떤 불안, 이게 이제 반영이 돼서 까르페 디엠이나 플렉스나 욜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게 다 맞물려서 하나의 얼죽신 문화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죽신은 얼죽아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얼죽아의 이제 변형된 형태가 얼죽신인데 얼어죽도 신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젊은 세대들이 신축을 많이 찾는다. 원래는 이게 얼죽새였단 말이에요. 얼어죽어도 새 거. 근데 이게 이제 욕이라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얼어죽을 XXL가 돼가지고 그래서 얼죽신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주택시장의 하나의 큰 메가 트렌드가 돼버린 거죠. 유행을 쫓는 거는 좋지 않죠. 금방 끝나버리니까.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유행인지 트렌드인지 명확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파트 문화는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유행이 아니라 저는 트렌드라고 보는 거예요. 트렌드를 넘어서 이노베이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2007년도에 고령사회도 아파트 인기는 식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아파트를 문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성 시각, 특히 젊은 여성 시각에서 아파트를 보셔야 됩니다. 틈새로 이렇게 확 뜰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가급적 항상 메인 상품을 사시는 게 좋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메인 상품이 아파트거든요. 우리나라의 작년에 전체 주택 거래 가운데 77%가 아파트예요. 지방은요, 대구 같은 데 90.3%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 외에 거래가 안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옛날에 돌아가신 이해 선생은 아파트는 인간을 가두는 콘크리트 캐비넷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남성적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건. 논문을 읽어보니까 여성들은 주로 어디에 민감하냐면은 냄새에 민감해요. 자기의 공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주로 실내예요. 남자들은 뭐냐? 대중교통, 습세권이냐, 주위에 병원이 있느냐, 담배 사러 갈 슈퍼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외관을 보는 거죠. 근데 거기 살려고 하는 여성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이죠. 우리나라 부동산은 여성들이 만든 문화란 말이에요. 이 유행을 쫓을 게 아니라 트렌드를 쫓아간다면은 30, 40대 여성들의 공간 욕망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은 시장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주거 문화는 젊은 여성들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집을 사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가지지 않으면 대부분은 그냥 살까?
고민하다가 귀찮아, 아이씨, 뭐 머리 아파 그러면서 대부분 포기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집은 쌀 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불황기 때 사는 거예요. 왜 그거를 갖다가 백 가격이 좁아야 산다? 그거 옛날 논리거든 그거요. 제발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그게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겸허하셔야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지.